제가 발제에 앞서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통. 아, 저거. 발제에 앞서서 제가 아직 원래 이런 말 하면 까락스도 싫어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발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만에 얻은 지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제가 이번 발제에서 준비를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또 다음 발제를 같은 주제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을 못한다, 그럼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 발제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발제를 준비하게 된 건 제가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몰라서 배워야겠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들어가면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경험한 여성 혐오를 늘어놓자면 어제 탄 택시에서의 반말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튼튼한 운동화를 선물 받고 싶었으나 반짝이는 빨간 구두를 선물 받은 6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9살의 학습지 교사로부터 당한 성추행과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을 창녀로 표현된 15살과 급식실에서 툭하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버린 남 선배의 만행으로 눈물을 흘린 18살이 될 수 있으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20살과 강제추행을 당한 22살을 늘어놓을 수 있겠다. 당시 나는 고작 기분이 상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울거나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탓은 내게로 향했고 언제나 가벼웠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내 탓이 아니라는 위로가 필요했고 이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이 사실들이 당연히 말해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했다. 6살, 9살, 15살, 18살, 20살, 22살의 여성 문장연을 지켜줄 사회가 필요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세상은 나를 지켜줄 수 없었으며 믿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이었다. 그들이 일구어낸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견고한 한 문장에 여성 문장연은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어쩌면 사회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여성들을 지켜주고 있을까? 최선방에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다. 이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 굴복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외침을 못 본 채 무시한 것이다. 그들의 외침은 꽤나 낯설었고 거칠었기에 반감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외침이 되려 페미니즘을 퇴보시킨다며 어줍지 않은 걱정들을 늘어놓기도 했다. 혐오가 혐오를 낳아서 어쩌지? 그래도 한남이라고 싸잡는 건 좀... 기타 등등. 나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실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수많은 오빠들의 눈치를 보며 페미니즘을 실행하고 있다. 나는 메갈이 아니야. 나는 워마드도 아니고 레디컬 페미니스트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페미니스트야 라며 이해를 구걸하며 말이다. 오빠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불같이 분노하는 그녀들의 외침을 옹호하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그녀들의 외침의 논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먼저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적힌 대로 죄송해요. 레디컬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여성 해방 운동으로 정의 내리며 이 사회의 부조리와 차별 원인을 성별 계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레디컬 페미니즘은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을 운동 주체로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린 여자만 챙긴다 라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침묵. 우린 여자만 챙긴다 라는 구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여적여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어서 그거에 대항하는 용어라고 했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프레임을 여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졌고, 서로 도우면서 연대하자라는 문구를 받아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도록 그들이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였어요. 혹시 남성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제가 우린 여자만 챙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딱 들었을 때 그냥 너무 지금 저번 주에 마지막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장식을 했던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 근데 그때 그 사망 소식 직후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죠 그때. 나는 그를 조문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밝혀진 게 아직 너무나도 없고, 그리고 되게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어쩌면 범죄자의 서사화일지도 모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그 과거의 화려한 그리고 굉장히 올곧었던 그런 행적들, 근데 결국에는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끝나버렸잖아요.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그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발을 하신 그 비서분께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실 수도 있겠다. 피해자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류호정 의원의 그런 정말 이 맥락을 딱 대놓고 보면 거의 사자 명예훼손급에 해당하는 그런 성명을 보면서 그 추모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것이 공존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아직 정리도 전혀 안 됐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았고 파악이 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큰 문제 같아요. 앞으로 남겨진 숙제 같고. 근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류호정 의원의 말. 그러니까 추모는 그 말에 한치의 추모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소 성급한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다소 성급했다. 아직 그 말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최근에 이제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미 까락스와 한번 토론을 하긴 했는데 오늘 발제 전에 저는 피해자 진술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는 이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딱 해주면 안희정 전 지사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사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또 가장 또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친상에 어쨌든 간에 뭐 친노 계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도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직함으로 조화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대통령 직함을 달고 청와대 이름으로 조화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확실한 게 이미 3심을 통해서 성범죄자로 이미 확정이 났고 그게 진실이 된 상태잖아요. 이미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함으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성범죄자에게 조화 보낸 대통령 이런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대통령 직함으로 또 조화를 보냈고 심지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직함으로 또 보냈거든요, 조화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유호정 의원이 조금 성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입장인데 예. 성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성범죄 의혹을 가진 유력 정치인이 자살했다라는 사실과 피해자 진술만이 남은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 핑계만 남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수사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가 아닌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뭘 할 수 없다라는 핑계 하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정치권과 젠더 분리해서 생각해서 젠더를 좀 더 부차적인 것으로 주변화하는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여성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근데 혹시 모르잖아 라는 전제는 그 말의 전제는 이 피해 여성이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전형적인 한국 남성 중심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여성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급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민주화를 어쨌고 저쨌고 그의 행적이 어쨌고 저쨌고 화려했고 울고 잤고 를 다 떠나서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는 저는 그를 추모하거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거나 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려고 해요. 저도 솔직히 너무 공감을 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무책임하다였거든요. 그거는 자신한테도 무책임하고 피해자한테도 무책임하다 싶어서 끝까지 재판이라도 받지. 그리고 만약이라는 것도 가정하기도 조금 싫은데 벌도 그냥 자기가 한 대가를 받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겹쳐서 보였던 사건이 저는 조민기 사건도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엄청 화가 났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자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건이 그렇게 되고 프레임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피해자한테도 포커스가 안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 사실을 밝히고 막 그 피해자 입장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무조건 비판받아야 될 얘기인데,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시 기관장으로 5일장 치른다고 일단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그냥 일단은 생각을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5일장이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게, 우리나라 문화, 동양적인 문화가 그 망자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꺼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망자시고 현재, 그리고 아직 5일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기간만큼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다 싶은데,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남아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판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진실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것은 선택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정말 아무것도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밝혀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를 정황상 노리고 추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제 뭐 사실관계는 밝혀낼 수가 현실적으로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런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 추강수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혹여라도 나중에까지 이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이런 할 수 있는 게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그 지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이 자신의 좀 지위를 한 번 더 고려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 자기가 뱉은 말의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스타성도 있어서 언론에 이목이 좀 모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 스타성이 짙은 사람들이 후에 파장을 고려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다라는 게 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좀 뭔가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을 해도 다음 주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5일장이 끝나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근데 그 5일장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되게 뭐 그것도 청원이 40만이 논란이 넘고 많았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여서 얘기를 해서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위치가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더 파급력이 있어서 전 좋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직함으로 뭐 이제 국회의장 직함으로 대통령의 직함으로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한 명이 그런 말조차 못한다는 거는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모두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했죠. 아니요. 진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참 정치권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남성 패권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짙게 들어요. 그 기자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호통을 친 남성이 있었고,
또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의 입장의 이야기를 냈다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직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남성 중심적인 질서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 그 목소리가 불편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함이 아까 말씀하셨던 파장을 네. 고려한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선 전반적인 지금 여론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반응이 한국 사회의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 비서 무조건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거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자살할 리 없습니다. 라는 여론이 지금 분명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폭행 넣은 거 아니면 다 괜찮다라는 이런 사고가 이미 뿌리 깊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니까 박원순 자체에 대한 것 외에도 이 여론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추행 여성에 대해,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또 다르잖아요. 타고난 성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그래서 느끼는 것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또 그 안희정이랑 똑같은 반복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여론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많은 여성들한테 2차 가해가 되고 있는데, 되게 박원순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되게 공감해주려는 여러 언론들이나 대중들의 모습이 가해자의 감정이입하는 기존 언론의 행태를 많이 닮아있다고 해서, 물론 다 일리는 지금 말씀. 전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서사화예요. 결국에 이것도. 근데 긍정적 서사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가장 최근에 그 무리를 빚은 그 사건에는 전혀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그 사건 직전까지의 그 사람의 행적? 그거를 그냥 그것만 보면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는 건데, 그 서사에 있어서 이게 완전 생략이 되고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복잡한 것도, 그분이 18년에 미투는 사회적으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외치신 분이 있으니까, 외치신 그게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여성에 대한 피해를 오롯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되게 페미 의원을 자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나. 또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게, 박원순 시장이 그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92년도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그 변호인단을 맡으면서 그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참여연대에 주도적으로 설립에 가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분이 그 당시에 재판에 가서 했던 말씀을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 안희정 전 지사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어지기까지 지자체장들의 그 성추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는 뭔가 진짜 이거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실이 전혀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밝혀질 수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죄가 아니었다면 또 그에 합당한 또 그 해명과 지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찝찝하기만 네. 하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안타까운 감정은 박원순
사건은 전시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엔 그거였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그게 안타까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마치 그냥 그 해외 언론에서도 워딩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유력 대권주자. 그러니까 이런 막 정말 정치 거물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성추문으로 막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직 그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SBS에서도 보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잠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그 사망 사건을 보도를 한 그날에 SBS가 자기들도 그 전날에 그 고발장 접수된 것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직 그 진상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한 것뿐이고 그 여성께서 그리고 그 사망과의 연관관계, 그 실종과의 연관관계 그거를 명확하게 그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보도를 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당일에 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고 하루아침에 그 변사체처럼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근데 이게 그 충격이 좀 가지고 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다음에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없다라는 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게 가장 확실하게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짓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에 남겨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법적인 영역에서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이제 탐정처럼 언론이 나서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첨언만 하자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악용했을 정황이 큰 그런 상황 속에서 밝혀질 수 없었던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을 말하자면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남성이기도 하고 거물 정치인. 유효정 씨의 그 한마디가 그냥 인간 유효정이야. 유효정의 말로써 파장이 일어났듯이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거기에 동감한다, 동감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어떤 일에 단 하나의 시선만 존재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밝혀내라 아니면 이 사람 수사해봐야 된다.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그게 너가 여자라서 넌 거짓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의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젠더 성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SBS가 어젯밤에 고시장 놓고 새벽에 조사받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8시 뉴스로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날에 바로. 근데 보통 이런 성 관련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지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양쪽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릴리즈가 되면 이런저런 말들이 붙어가지고 특히나 정치인 이런저런 말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니까 보통 성 관련 사건은 충분히 조사도 하고 충분히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거나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보통 이렇게 내보내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일단 의문스러워. 의문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단지 그 여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젠더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 거짓말 했네가 아니라 이러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관점을 빼고 그냥 오로지 그 성의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죽어가지고 근데 경찰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그 권력이 아니더라도 뭔가 시민사회나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들이나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그게 뭐 2년, 3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적어도 나온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것도 왜냐면 옛날에 한 번 말했지만 사실 이 젠더 문제가 단지 젠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게 악용될 수도 있고 아니 제대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권 가가지고 시아시아 해가지고 뭐 성 국회의원 발의해서 성 사이트를 막았다거나 그런 음란 사이트 그런 거 이제 정치적인 것과 연계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근데 사실 아닌 경우도 많거든.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관점으로만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만약에 일반인 대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말에 먼저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의심되더라도 믿어주고 그거는 이제 성 문제를 떠나서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야 되는 시선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판단하고 싶지 않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카락스가 얘기하는 의견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도 유예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확히 이제 그 언론사에서 이걸 이제 내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이 이제 위에서 내려지면 그때 이제 다 같이 침묵을 이제 깨고 이제 그걸 보도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 이런 보도 유예를 하기 전까지 뭔가 좀 사건을 파악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에서 사실 진짜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그런 의원이 이렇게 자기 가치관에 딱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가치관을 내뱉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그런 보도 유예 기간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시민들은 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진실이 밝혀지고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그런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살짝 이해할 시간이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고 태도를 취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한다. 네. 이게 엄청 복합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딱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정치인에게 피해받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축적된 이런 양상의 대립이라고 우리는 다들 많은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유예하고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어떻게 2차 가해를 안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비서 그 양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쵸. 우선 그걸 먼저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 가해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2차 가해 이쪽에서 그러니까 다 입장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박원순은 당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2차 가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박원순이 무책임하게 자살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원순 그래도 옛날에 민주운동도 하고 이러면 그걸 또 2차 가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가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어떤 말이든 2차 가해일 수밖에 없는데 그 2차 가해가 싫었다면 저는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생각해요. SBS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싫었다. 근데 이미 이 세상에 나온 상태로는 2차 가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2차 가해가 돼요. 왜냐면 언급한 거 어쨌든 언급 자체가 이미 가해가 된 상태인데 그 피해 여성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2차 가해. 저는 그냥 성추행 피해 경험 있는 모든 여자들한테 어떠한 형태의 언론 보도나 여론 반응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의 자리에서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의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비판들 다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합리적 가심 그 자체로서밖에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된 그 의혹 제기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진상규명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 전부가 합의에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진실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만 딱 끝나고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 진실을 우리가 딱 건져낸 다음에 그 진실로서 이제 그 이후에 처벌의 강도든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딱 2줄 읽었다는 거. 내가 지금 딱 2줄 읽었는데 이 논의나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는 이 발제 내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의 맥락을 이어서 우린 여자만 챙긴다. 그 워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우린 여자만 챙긴다라는 말이 사실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다양한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남성들이 특히나 싫어하시고 다른 소수자 집단에서도 싫어하는 말이라서 가장 논란이 되곤 하는 구호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만 챙긴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포괄적인 인권 운동으로 정의를 내려서 많은 대중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에 대한 강한 비판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한이 너 페미니스트야? 라는 이 반응이 너무 싫어서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나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야 라든지 그러니까 나는 평등을 위한 양성 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이야 라는 워딩을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죄송해요. 하는 것처럼 되게 많은 대중을 포섭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는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일 수 있게 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 운동이 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 모순 구조를 성별 계급제를 원인으로 두는 것을 이슈화하고자 이러한 강한 워딩을 의도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약간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저도 원래 진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 여자만 존나 챙긴다. 나 다른 거 안 본다. 막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 페미니즘 논의가 시작된 지 2016년부터 70, 80, 5년째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이 요즘은 좀 변질? 이 사회에서 그런 말씀해주신 의미대로 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 사람들은 여성적인 그런 것만 줬지? 여성이면 다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가슴 수술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그래서 트랜스젠더 응원 못해, 지지 못해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것도 사실 그 여자만 챙긴다 해서 비롯된 거고 근데 막 그래서 진영이 많은 걸로도 알아요. 되게 여권에 관심 가지면 다른 교차성 인권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교차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모두 끊어버리란 얘기냐 막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은 것도 알고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근데 그 트랜스젠더는 여자니까 안 챙겨 라는 말이 된 거잖아요 이 발언에서.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은 폭력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가 여성화를 본인이 시키기 위해서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구두를 신는 게 비단 그 사람의 개인적인 탓이 아니다. 그렇게 만든 사회적 구조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못 보게 하는 문장으로 요즘은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최근에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장에 대해. 근데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우린 여자만 챙긴다라는 구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연대 대상이 되게 다양한 사회적 위치점과 억압 기제에 놓인 여성들로 두거든요. 근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뭔가 타자가 시킨 것 같나? 그러니까 보통 생물학적 여성만 챙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챙긴다고. 다른 소수자 정치학과 연대할 수 있어요. 레디컬 페미니즘은 다른 소수자 집단과 연대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혐오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만 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연대 결렬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레디컬 페미니즘도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차성이란 서로 맞물리는 형태, 그러니까 인종과 젠더의 교차, 혹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의 교차와 같은 특정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양한 다각도의 사회적 위치점과 억압 기제에 놓인 여성들과 연대한다는 점에서 저는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이라는 성별 계급성만이 아니라 성 지향성에 따라서 또는 장애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각도의 차별 기제에 놓인 여성들을 연대 대상으로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에서 보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체로 태어난 염색체가 여성이어야만 이렇게 챙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제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보면은 약간 많이 혼란스러운 게 뭐 공격성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소수자분들을 너무 이렇게 배제하고 오히려 차별하고 이렇게 그렇게 낳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트랜스젠더 분들은 어찌됐건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기 여성임을 남성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자기 여성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 말이 폭력적으로 다가오고 확실히 그리고 또 수술을 해서 뭐 정말 가슴 만들고 성기 잘라내서 그렇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레디컬에서 이 말이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대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증명을 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고 근데 그거를
여성 혐오성이 없어야만 한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대가 된다고 하는데 연대되는 메디컬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네, 다들 걸러내더라고요. 카페 이런 데 보면 여성입니까에 확인을 꼭 해야만 하고 주민등록증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대가 되고 있는지도 뭐 이론적으로는 연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의 경향은 약간 아예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견을 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야 거기서 생기는 갈등과 해결해서 발전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간 본인들이 정한 규격이 있는 것 같이 인권 운동을 하니까 인권 운동 자체의 발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이제 여기 연대의 문제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포섭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양성 평등이라는 걸 지향하는 그 본질이 있는데 결국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물론 아예 절대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맞아 우리가 사실 모두 평등했던 거였지라는 걸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눔으로써 의견 차를 좁혀가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고쳐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뭐 법적으로 딱 규격화되어 있는 자신만의 규율 같은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페미니즘의 근본인 양성평등에 그게 기여할 수 있을까?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근데 뭔가 근본은 일단,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양성평등이 평등이 근본은 아니라 아니고 여성 해방이 근본이에요. 그 해방으로서 그 해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혐오가 남자 여자 행복하게 우리 또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요도 맞긴 맞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레디컬이나 레디컬 그냥 페미니즘이든 운동 페미니즘이든 일단은 여자한테 집중하자. 왜냐면 남녀 평등, 연합 평등 하면 남자 입장도 무조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기득권층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으니까 여자가 여자 목소리에 집중해주자가 저는 더 페미니즘이라고. 공격적으로 우선한 다음에 그걸 그쵸. 고착화시키고 네, 그쵸. 그게 그러니까 일단 평등화. 우선하는 게 먼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책적으로도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이방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좀 그래도 정리 시행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거든요. 왜냐면 공격적으로 평등을 맞춰놓고 왜냐면 기본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고착화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더 이상 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좀 구조화가 되어야지 저는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힌트가 안 맞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후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계속 뭔가 제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을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인권 운동에는 여러 진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냥 레디컬 아니면 페미 아니면은 안 페미.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류로 되는 양상이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진짜 뭐 이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다 찔러 죽이고 싶다 나 여자한테 성폭행하고 이러서 그냥 다 죽이고 싶다 이런 인권 진영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막 레디컬 페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닐까.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은 연대의 최소 조건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 요소에 대한 성찰과 개선, 변화 의지를 지니는 이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소수자 그룹, 성소수자 남성, 장애인 남성, 외국인 남성들과의 연대를 무조건적으로는 이렇게 보지 않는 입장이에요.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아까 맥베스가 얘기했던 게 트랜스젠더 성교차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아주 구체적인
개인의 예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 않아 라고 덧붙이는 그런 입장이 되게 여러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나 언어나 어떤 베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게 제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인지 아니면 그런 최소한의 접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 다른 소수자 그룹과의 연대 접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저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언어들이 너무 다양한 많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던가 이 어떤 의지라던가 이런 게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왜냐면은 이런 걸 해서 실제로 뭔가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론이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반대 접점에서 이거 조금 이런 지점에서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여성 아니 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우리가 몰입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지점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더라 이게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즘은 원래 이런 걸 얘기하고 원래 이런 이론이고 원래 이런 언어를 말하고 라는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라고 해야 되나? 저는 조금 그렇게 느껴졌어요.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대의와 개인이 너무 많이 충돌하는 것 같다는 혹시 국내 레디컬 페미니즘 사례가 그거를 제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거는 국내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영국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이랑 미국 레디컬 페미니즘을 많이 참고를 한 거고 제가 다음 발제 때는 한국 현실에서의 레디컬 페미니즘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도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한국에 도래하기 전에 많은 선진국들에서 먼저 이야기됐던 레디컬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나라의 레디컬 페미니즘 이론을 먼저 가져와 봤어요. 그럼 오늘 자료는 어느 국가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 실천의 영역에서 어떤 실태가 있는지 그거에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저도 페미니즘의 경우에도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법한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수입된 사상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들어온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영미권 중심으로 거의 뭐라고 하죠? 논의의 권력 자체를 영미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 이론이 수입되고 그게 현실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K-페미니즘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된 지점들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한국과 외국의 페미니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부장제와 우리의 가부장제는 다르고 또 그들의 주요 사회 모순 구조와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는 확실하게 다르니까. 근데
먼저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점을, 차이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온의 의구심은 제가 다음 발제 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뭐 의구심까지는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려운 부분,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페미니즘적인 사상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간색에서 막 보라색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정말 그 스펙트럼 중에 끝에 있는 이론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이론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이론적으로 정말 따져보면 정말 순수한 그 자체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구호도 우린 여자만 챙긴다라고 나왔고 그 엄청 원색의 빨강에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막 트랜스젠더 입장이랑 그런 여러 소수 연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는 자리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 윤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냥 스펙트럼 중에 이쪽이라고 이해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첨언을 하자면 메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매스컴에 노출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 이런 쪽은 이제 레디컬로 크게 분류하는데 반응이 또 많이 갈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 뭐 어떻게 이렇게 엮이고 뭐 그런 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매스컴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 페미니즘이라는 걸 분명 옛날부터 있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막 생기고 그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이제 막 겨우 막 끼끼끼 돌아갈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도 이렇게 시민이 올라오고 모르던 사람들도 아 내가 왜 이게 화가 났지? 라는 이유를 알게 해주고 이제 가부장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초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페미니즘이 막 그 다른 소수자 그룹이나 성소수자 남성, 장애인 남성, 외국인 남성과의 연대를 무조건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차별받는 모든 소수자에 대한 모성애적 포용과 우월한 윤리 감각을 여성의 특징으로 보고 그것을 페미니스트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연대를 하지 않나요. 모성애적 포용, 그러니까 그런 너 차별받았구나, 너도 차별받았구나, 그래 내가 감싸줄게 하는 이 모성애적 포용과 여자들은 세심하고 예민해서 이런 차별들에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이 사회의 시선에서 우리 아니야, 우리는 여자만 챙겨, 우리 그렇게 모성애 있지 않고 우리 그렇게 다른 모든 차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다 갖고 있지 않아 라는 입장에서 그들과 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소수자 정치학의 남성 중심성, 여성 혐오 지점들을 반드시 비판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 의지와 인식 변화 없이는 연대도 결렬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트랜스젠더, MTF, 남자에서 여자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차별받잖아요, 사회에서.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즉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연대의 최소 조건은 여성 혐오적 요소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과 대항 실천의 적용이 다른 소수자 그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 의제와 연대의 대상, 연대를 위한 최소 조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대항 실천을 하는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최소한의 접점을 통해서 한시적이며 느슨한 연대는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연대의 지점이 주요한 여성 의제에 대한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젠더 퀴어들과 트랜스 남성들과의 연대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트랜스젠더리즘의 모든 의제와 주요 모순 구조 분석론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성 차별적인 사회 현실을 공유하는 이들과 연대해 나갈 수 있게 보기 때문에 부분적인 연대, 한시적이고 느슨한 연대는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EBS에서 부당하차 당한 신하선 씨 기억하시나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부당하차를 당하셨어요.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의 반대 진영에서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신하선 씨가 레디컬 페미니즘과 대립 구도에 있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계열의 페미니스트라고 할지라도 여성 차별을 받았으면 같이 연대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느슨하게 연대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연대 안 해, 우리 레디컬 아니면 안 해 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연대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언급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총체적인 해방운동, 포괄적 차별 반대 운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운동 주체를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로 확장합니다. 여성은 물론 성지향성에 따른 남성 성소자, 트랜스젠더 퀴어, 장애인, 동물권자 등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레디컬 페미니즘과 대립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진영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국면이 도입된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 방식과 운동 주체, 주요 모순 구조에 대한 원인 분석론, 연대의 관점, 그리고 연대의 최소 조건 등에 대한 차이를 원인을 둬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주요 모순 구조에 대한 원인 분석에는 모든 이가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차별 확장론과 모든 차별은 다른 차별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차별 기제의 연결론이 있기 때문에 남성 특권 구조 자체가 핵심적 부조리로 인정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연대 대상과 주요 모순 구조 분석론은 겹쳐요. 왜냐면 이게 겹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차별을 받는 이들의 부조리에 대한 대항이 주요 의제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연대의 대상 역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연대 최소 조건은 퀴어 혐오와 트랜스 혐오를 하지 않는 자로 한정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모든 연대에 열려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레디컬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 혐오에 대한
대항 실천을 하는 소수자 그룹과만 연대를 하지만 여성 의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두고 이를 방해할 시에 연대를 결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 네,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해요. 네네네. 아니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연대의 대상과 네. 주요 모순 구조 분석론이 겹쳐진다는 얘기가 그 모순 구조를 발생시키는 어떤 주체가 연대의 대상까지로 확장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주요 모순 구조는 모든 이들이 차별받는다 잖아요. 그래서 연대의 대상 또한 모든 이들이 차별받는 모든 이들이 되어버리니까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겹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자도 챙길 수 있다는 얘기.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레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를 비판을 해요. 그 부분은 죄송해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즘은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해방운동으로 모든 소수자 그룹과 연대를 하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즉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다각도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0년대, 90년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부문 운동에 불과한 것으로 계급 철폐 이후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차적인 사안으로 탈락당해야만 했어요.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운동이 아닌 부문 운동.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스마트폰 구독 교과서에서도 인권운동 부분에 그냥 정말 한 페이지로 페미니즘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진짜요? 저는 한 페이지 정도 본것 같아요. 중학교 교과서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인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저는 교과서에서 그냥 남녀는 평등하다 이 딱 한 구절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메인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권운동 아니면 공익을 위한 일 이렇게 생각했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저소득층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되잖아요. 이 연상 자체가 그 메이저로 못 올라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 교과서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2015년 이후에는 페미니즘이 시대적인 감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작 여성 의제는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폄하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주변화하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생리권 확보, 성매매 철폐, 꾸밈노동 반대, 사비운동, 야망복지 프로젝트 이렇게 써놨는데 약간 어려운 말들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성 의제의 종류들을 거칠게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요. 생리권이란 생리를 화장실 에티켓 문화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던 통념에서 벗어나 이를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통해서 이 생리권을 주장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리컵 수입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룬 성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리컵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불법이었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는 게 안 됐었는데 이제는 국내 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룬 거죠. 왜 불법이었나요? 왜 불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용이 불법인 건 아니잖아. 불법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식약처 허가? 예. 네 맞아요. 수입하고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 다음으로는 성매매 철폐는 모두가 아실 것 같고 꾸밈 노동 반대는 탈코르셋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고 화장하고 옷을 입고 하는 것도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철폐해야 된다라고 보는 탈코르셋 운동. 그리고 사비 운동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는 운동입니다. 남성 중심주의의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한국 남자들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비 운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보지 프로젝트는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망을 가진 여성들, 성공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여성 의제를 주변화하는 이 현실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허상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첫 번째 오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남성 중심적 질서에 의해 분배된 억압을 은폐해버린 채로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억압량을 가진 자로 동일화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남성도 챙기거든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억압량이 같다라고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 질문이 있는데 그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씀하셨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말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은 가부장제 아래 모두 고통받는 자가 되고 이로써 불평등한 성별 계급제의 현실이 지워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는 남성이라는 성별이 지배의 주체가 되는 점을 간과하게 만들어요. 물론 남성이 가부장제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근거는 존재합니다. 맨박스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맨박스조차도 남성들의 특권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지을 수는 없어요. 맨박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맨박스라고 해서 남성성에 갇힌 남자들이라고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래야 돼 라는 시선으로 여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남자들은 이래야 돼 라는 시선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득권의 혜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맨박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발휘할 수 있었던 어떤 감수성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맨박스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첨언 감사합니다. 질문이 남성과 여성 가부장제 하는 동일한 정도의 억압량을 가진 자로 인지화해버린다라고 했죠. 그 거기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디컬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그러한 주장들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고 있다, 모든 이들이 이 차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랑
말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어감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하는 그런 뭔가 단체나 그런 게 예시가 혹시 있나요? 단체? 그러니까 제가 레디컬은 좀 봤었는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도 이제 레디컬 쪽에서 습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봤는데 거기 뭐라고 한다고요? 습가라고 한대. 습가. 그게 뭐예요? 습가 먹는다. 아 포스트를? 습가라고 어.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어. 얘기 좀 하는데 친구가 너 습가냐고 해서 습가가 뭐지 이랬는데 그냥 속된 말로 습가라고 이렇게 폄하할 때 쓰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어감량을 같이 이제 모두 동일한 정도로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버리거나 이제 뭐 맨박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책으로도 못 보고 주변에서 못 보고 해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는 그 단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 댓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의 멘트들을. 양성평등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모던 페미니즘. 모던 페미니즘? 이게 좀 한국이랑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남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이 피해 받았는데, 근데 이게 페미니즘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성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대부분. 그리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이거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차성으로 해서 되게 약자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편인데 그럼 저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기서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동일시하거나 절대시할 수 없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이렇다 네. 나온 거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도 좀 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여기에 해당하는 남성들의 인권도 챙겨야 한다. 남성들 인권도 지금 말이 아니다. 근데 저 여자를 우선시하는 상태에서 남자를 챙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남자 같이 똑같이 챙긴다요? 우선하는 건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말이야 남자도 이렇게 나오는 거 사실 저는 그냥 물 흐르기, 논지 흐리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차단해버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정의한 게 아닌가. 우리도 네이버 댓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은 뭔가 논쟁들이 엄청 많잖아요. 나도 그만큼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도 우유 배식하느라 힘들었어 이러면서. 너희들 말이야 군대 가야지 이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론화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아까 맨박스 언급했는데 맨박스가 남성들의 특권 구조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맨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것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포승줄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 여성을 공격할 핑계가 되는 갑옷으로서 폭력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특권 구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부장제 아래 맨박스에 갇혔으니 여성을 공격하는 것, 여성을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어. 이게 맨박스인 걸 이라는 사고가 내면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맨박스를 장착할 때 남성들이 맨박스를 장착할 때 이 사회에서 무궁무진하게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됨을 약속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박스 장착을 했을 때 남성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가를 살펴보면 불이익의 양보다는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확대된 구조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남자라서 울면 안 돼. 난 그래서 그게 참 차별이라고 느껴. 그럼 남자니까 우유 배식 해야 돼. 그거 차별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보다 난 남자라서 이렇게 가부장제 아래에서 이렇게 교육받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성 혐오하는 거 또는 감수성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걸? 라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양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약간 성인이랑 아동한테는 다르게 여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테드에서 웹박스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이 리틀 포니 아세요? 그 이렇게 있는 유니콘 애니메이션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애기들이 어.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한 남자 꼬마애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엄청 몰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걸 좋아해? 이것도 맨박스잖아요. 남자가 이거.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게 사실은 맨박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득이 많다는 성인한테 사실 해당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미 꼰대와 한남의 기준이 박혀버린 사람이 여성을 평가절하할 때 쓰는 거라서 좀 여기에는 아동과 성인에게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 추가되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맨박스에 대해서 맨박스라는 용어나 아니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변명처럼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맨박스라는 논의를 통해서 애초에 이 차별의 구조가 존재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왜냐면은 가부장제가 무언가를 억압한다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특권 구조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어떤 맨박스를 인식하는 게 아, 내가 이런 걸 고통받았구나 라는 그런 그 자각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다른 여성이요? 그렇지, 다른 여성.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왜냐면은 나도 솔직히 말해서 맨박스로 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지만 나도 생각해보니까 남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뭐가 없어졌던 것 같아 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은 어떨까라고 저는 확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맨박스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남성들은 저는 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무릇한 남성들은 맨박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여성들이 여성 해방되려고 하는 운동만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진짜 성폭행하지 마세요. 성범죄 저한테 저지르지 마세요. 같은 임금을 주세요. 라고 계속 피나게 말을 하고 수면 위로 꺼내서 확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성연대나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이랑 결부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네. 제가 본 맨박스 중에서도 남자한테 다 늑대야 이 말이 맨박스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 중에 성욕이 작거나 그런 섹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중 남고 이런 게 보통 남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도 맨박스다. 남자는 여자도 환장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이런 건 사실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남자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죽거나 내가 그 여자한테 성욕을 덜 느낀다고 해서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맨박스를 헤쳐나오고자 하는 남성 연대의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이 사회가 규정한 규범적 여성성을 아무리 장착한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자기 혐오로서의 여성 혐오적 여성성 수행의 가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여성은 남성 지배자,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과 동일한 위상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 약간 오세라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세라비? 그 안티페미 중에 아, 계시잖아요. 그 오세라비라는 여성 노인? 나이가 많으신. 근데 그분이 주구장창 외치시는 게 이제 안티페미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다 이런 거 겪어도 다 참고 잘 살았다. 남자들도 똑같이 힘들다를 외치시는데 약간 이게 여기 이 준비해 오신 자료가 레디컬 페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페미니즘. 모던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뭔가 여기 나온 텍스트로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닌 걸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레디컬 페미니즘 입장에서 써진 거니까 전 오세라비 분이 많이 떠올라요. 확실히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너가 참아. 그냥 예전에는 더 심했어. 밤거리 다닐 때 무서워요 라고 엄마가 데리러 가세요 하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야, 예전에는 더 심했어. 옛날엔 저기 건달들 있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속에서 그래서 내가 무섭다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조금 지나가 주셨는데 아까 전에 맨박스 성인하고 아동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동도 성인이 기르는 거고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본 거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어린이냐 아니냐 맨박스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 있잖아요. 맨박스는 오히려 이득 남성들한테 이득이고 갑옷이 된다 이런 관점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맨박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성인한테는 좀 다르게 적용된다. 갑옷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억압의 강도와 사회적 위상이 비대칭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측에서는 동일화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류로 넘어가자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모두의 방점이 찍히게 되면 여성 우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대척점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일단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 우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류예요. 왜냐면 우리는 장애인 우선 운동, 아동 우선 인권 운동, 동성애 우선 인권 운동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은 너무 당연한 페미니즘, 여성 우선이 당연한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미에서도 등장한 거예요? 네. 여성 우선 페미니즘이라는 그러니까 이는 여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결부될 수 있고 페미니즘 성립 조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성립이 되려면 여성 해방 운동으로 페미니즘을 더 이상 정의 내리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고 여성 우선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곧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 운동일 수가 없으며 여성 운동으로 페미니즘을 정의 내릴 시에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여성만이 아닌 다른 소수자들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만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 간의 정치적 연대, 이런 연대를 특수적인 것, 주변화된 것, 이기적인 것이다 사익 집단으로 몰아오던 여성 혐오적 인식을 깊게 내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위안, for의 방점이 찍히게 될 시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자면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 즉 어느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정의 내리게 될 시에 자신의 몫을, 혜택을 배분판 위에 내놓을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것이 페미니즘이라면 어느 누구의 부당 취득분을 문제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이득을 발생시키는 보너스 취득 행위로 여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트랜스젠더 남성을 예를 든 거랑 네네네네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게이 남성이라면 가부장제 아래서 분명히 취득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를 위한에서 그 위한, for의 방점이 찍히게 될 시에는 가부장제 아래 남성으로서 취득한 혜택은 배분판 위에 내놓지 않고 성소수자로서 받은 차별이 있을 때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얻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기존 질서에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습관적인 통념, 편견 어린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 어느 것 하나 변화해내려고 하지 않고서도 무언가를 하나 더 받아낼 수 있는 체제로 페미니즘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수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 많이 나오는 위한의 방점을 찍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모두를 위한의 방점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모두와 위한을 나눴는지 궁금해요. 두 번째 오류랑 세 번째 오류의 그 방점을 왜 다르게 찍었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가 위한인데 네. 위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두를 위한인 것 같은데 네. 왜 위한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용인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한다는 게 그게 모두가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이라고. 제가 해석할 때는 위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당위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면 해야 할. 근데 여기서는 위한이면 내가 널 위해 해줄게 이런 느낌이면 그러니까 그걸 해서 얻는 보너스가 있잖아요. 페미니즘을 되게 당위적인 인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하는 인권 운동이면 그걸로 얻어주는 혜택이 있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혜택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페미니즘에 접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저는 4에 찍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세 번째 마지막 그 경험을 읽고 개인적인 경험 같다는 생각이 든데 저희 어머니랑 페미니즘에 정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일단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걸 조금 저보다는 더 많이 듣고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늘어놓고 어머니랑 대화를 해본 결과 뭔가 어머니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모두를 위한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그런 페미니즘이지만 그 속에서도 약간 물론 어머니한테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자체가 어머니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제 끝까지 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네. 이해했어요. 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억압 지점은 물론 쾌락 지점마저 기존 남성 중심적 질서에 배분받은 양심임을 철저히 직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습관과 취향, 존재 양식과 가치체계, 인식 질서, 욕망 등을 의문시하고 문제시하며 이 안에 내재한 남성 중심적 관점을 철저히 비판하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종속되면서 얻었던 일말의 안전이나 인정의 기반조차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대 전복적이며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여성 혐오적 일상에 대한 해부를 매번 갱신해 나가야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의 놓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면 남성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남성 특권 구조의 수혜자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가해자성과 무지의 권력을 철저히 성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억압 현실과 헐벗은 고통의 언어들을 경청해야 하며 여성 서사의 중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발언권을 탈취해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성연대 내부 고발자가 되거나 남성연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남성연대에 대적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 사이에서 박수받는 자이거나 페미니즘 감별사를 자처하는 자가 아닌 남성들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당연하게 전제된 특혜 구조와 놀이문화, 직장문화, 친족 구조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근우 기자가 그쵸. 저도 이거 쓰면서 그러니까 남성연대를 계속해서 균열시키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설득?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만큼 피해 받았어.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페미니스트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성 페미니스트라면. 너네 이런 특혜를 받았고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남성이어야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근우 칼럼니스트 아시나요 혹시? 저는 이거 쓰면서 위근우 칼럼니스트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분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분은 막 여성보다 뛰어난 젠더 감수성을 어, 보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경이로울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길 바라면서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을 다뤄볼 계획이니 많은 참석과 토론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아니고 아까 이한 물어봤는데 배려에 대한
적이 있는 배려? 배려. 배려. 사실 좋은 거잖아. 힘든 사람 배려하고 불쌍한 사람 배려하고. 근데 그 배려라는 게 사실은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이었어. 연민한